5번 길 책방. 책방지기 윤조입니다. 오늘의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1912년작 변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한 인간의 모습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통해 인간의 본성 그리고 실존 가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눈을 뜬 그레고르 잠자는 벼란 자신이 모습이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갑옷처럼 단단한 등, 활 모양의 딱딱한 갈색 마디들로 갈라져 있는 불룩한 배, 가여울 정도로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들이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두 눈을 씻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작지만 잘 정돈된 방. 책상 위로 포장이 풀린 원단 견본들이 펼쳐져 있었고 얼마 전 화보에서 오래낸 모피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을 담은 금박 액자까지 모든 것은 그대로였죠. 그가 옆으로 몸을 틀어보려 하자 그의 몸은 마구 기우뚱거리다 도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안간힘을 쓸수록 가련하게 허우적거리는 그 수많은 다리들을 보며 그는 눈을 감아버리죠. 이건 꿈속이라고. 정신 차리고 곧 출근 채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는 격한 푸념을 합니다. 외판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레고르는 그의 부모가 사장 그 인간에게 진 빚을 다 갚기만 한다면 언제고 그곳을 훌훌 털고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책상에 걸터 앉아 높은 데서 직원을 깔보는 사장의 면상에 사표를 내던지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모조리 쏟아내고 나오겠다 결심하죠. 그날이 바로 그레고르 인생의 커다란 전기가 될 거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는 자명종을 올려다봅니다. 맙소사. 새벽 5시 출발행 기차는 물거품이 되었고 시계바늘은 6시 반을 넘기고 있었죠. 그는 지난 5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아파서 결근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줏대나 인내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사장의 비서가 그의 직무태만을 일러 바칠 것이고 사장은 의료보험회사에서 보낸 의사를 데리고 와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부모를 힐난할 것이며 이 의사의 진단을 빌미로 다른 모든 항변을 잘라버릴 게 뻔하다고 생각하죠. 그때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레고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출근 시간을 넘긴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그레고르가 곧 나간다고 대답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고 맙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고통스럽게 끽끽대는 괴상한 울림이 뒤섞인 소리였죠. 다행히도 문 밖의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레고르가 아직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 그레테가 차례로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레테는 나지막한 소리로 아픈 것은 아닌지 필요한 건 없는지를 물어보며 문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레고르는 결코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보일 순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문을 잠그고자는 자신의 신중한 습관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온몸의 미세한 통증도 목소리가 변한 것도 외판사원이라면 직업병처럼 을에 겪기 마련인 심한 감기의 징조라고 여기며 그는 그 생각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회사가 문을 여는 7시 전까지는 침대를 벗어나야 했고 그는 몸을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몸통을 쫙 펴고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다음 그네를 타듯 흔들며 그 반동으로 떨어질 계획이었죠.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머리를 잽싸게 치켜들어 머리를 보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반쯤 몸을 밀어내어 최종 결정을 실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출근하지 않은 그레고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배인이 방문한 것이죠. 그레고르의 심사가 조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기어이 지배인이 직접 와야 했을까? 이런 조사질이 필요했다면 수습사원 한 명에게 확인시켜도 족한 일이었다고 그레고르는 생각합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사력을 다해 몸을 날립니다. 하지만 머리를 충분히 치켜들지 않은 탓에 쿵하고 바닥에 부딪히고 말죠. 그 소리를 들은 지배인과 가족들이 그레고르의 방문 앞으로 몰려옵니다. 아버지가 지배인이 찾아왔다고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도저히 방문을 열 수가 없었죠. 결국 화가 난 지배인은 그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방에 죽치고 앉아 자신과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의 무례한 행동과 그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자리가 결코 확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근 실망스러운 영업실적 등을 운운합니다. 그레고르는 이 악화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정신없이 변명을 쏟아냅니다. 몸이 불편해서 현기증이 났을 뿐 이제 기력을 되찾았으니 곧바로 회사로 출근하겠다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건 끽끽대는 기이한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가정부를 향해 열쇠 수리공을 부르라고 소리칩니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밀어 문가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의자 위로 몸을 던져 그 강한 턱으로 열쇠를 돌려보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입에서는 상처가 났고 갈색의 분비물이 바닥으로 흥건히 떨어져 내렸죠. 마침내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립니다. 그때 지배인이 아타는 소리를 내비트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들의 앞에는 문짝 한켠에 몸을 가린 거대한 갑충 하나가 서 있었죠. 그 사이 해가 떠서 주위는 한층 밝아집니다. 지배인은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치 불에 발바닥을 대인 사람처럼 불이 나게 등을 돌려 빠져나가죠. 그의 도주로 모든 것은 엉망이 되었고 상황은 명료해집니다. 이제 가족들의 눈에 비친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지배인이 두고 간 지팡이와 신문지를 움켜쥐고 그레고르를 위협합니다. 야만인처럼 쉬쉬 소리를 내뱉으며 다시 그를 방으로 몰아넣으려 하죠. 아직 방향 감각이 익숙하지 않은 그레고르는 잔뜩 겁먹은 채 아버지를 곁눈질하며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실제로는 무척이나 느리게 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쉬쉬거리는 소리에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듯 좁은 문틈을 향해 몸을 비집어 넣었고 그 바람에 그의 살갗은 벗겨져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가 좁은 틈에 몸이 꽉 끼어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기회를 포착한 듯 뒤에서 그를 잽싸게 걷어찹니다. 그레고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방 안 멀찍이 날아가 버리죠. 아버지가 지팡이로 문을 세게 닫고 나서야 마침내 사방은 조용해집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레고르는 마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듯 잠에서 깹니다. 그는 무엇엔가 이끌리듯 자신의 더듬이로 주변을 더듬거리며 절뚝절뚝 문 쪽으로 기어갑니다.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작정이었죠. 문가에 이르니 그를 이끈 달콤한 유혹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작은 빵 조각들이 띄워진 우유가 그릇에 담겨 있었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너무 좋아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합니다. 그는 허겁지겁 우유를 맛보다 곧 실망하여 물러나고 맙니다. 그렇게도 즐겨 마시던 우유가 도통 맛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문틈으로 거실을 엿봅니다. 어둠 속에서 물끄러미 너무나 조용한 거실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토록 평온한 생활을 살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삶이 끔찍하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불안해진 그레고르는 약간의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죠. 당분간 가족들을 생각하여 최대한 조용히 처신해 있기로요. 그때 여동생이 문을 열고 긴장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동생은 조심스레 두리번거리다 소파 밑에 있는 그레고르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다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자신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는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곧 문은 다시 열립니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소파 끝까지 한껏 내밀어 그녀를 지켜봅니다. 여동생은 우유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의아하게 쳐다보고는 그릇을 걸레로 감싸준다. 곧장 들고 나갑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오빠의 입맛을 알아볼 요량으로 온갖 음식들을 신문지 위에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야채와 치즈, 아몬드 서너 알, 마른 빵 조각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 말고도 아마 영원히 그레고르만 사용하기로 정한 듯한 그릇에 물을 가득 따릅니다.
여동생이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그 음식들을 개걸스레 먹어치웁니다. 어찌나 만족스러운지 눈물까지 흘릴 지경이었죠. 잠시 후 여동생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신호로 열쇠를 천천히 돌리자 다시 그는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배를 구겨 넣습니다. 그는 툭 튀어나온 눈으로 그의 누이가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죄다 빗자루로 쓸어 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제 그레고르는 하루 2차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먹게 되었죠. 이후 가족들은 앞으로 살 길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고 하녀는 이 집에서 당장 내보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고 결단코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혼자 맹세까지 하고 나가죠. 이제 요리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역할이 되었고 아버지는 현재 집안의 재정 상태와 전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비밀 금고를 열어 5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건진 증서화장부를 꺼내옵니다. 사업 실패 후 단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던 그레고르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당시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 일을 시작했죠. 순식간에 별 볼 일 없는 점원에서 외판 사원이 되었고 뛰어난 실적을 보였으며 배당된 현금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으면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레고르는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할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가족들은 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했죠. 그는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여동생을 위해 내년에는 얼마가 들더라도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비밀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저녁에는 바로 그 계획을 엄숙하게 발표하겠노라 작정하고 있었죠. 그레고르는 문에 바싹 기대어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적게나마 옛날 재산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손도 대지 않은 덕에 그 사이 이사가 좀 불었다는 거였죠. 게다가 매달 그레고르가 가져다준 돈을 다 쓰지 않고 남겨둔 덕에 돈도 제법 모인 상태였죠. 아버지가 그 돈으로 사장에게 진 빚을 진작에 갚아나갔다면 그는 그곳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해방될 수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의 결정이 분명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고르는 새삼 아버지의 이 성견지명과 검소함에 대해 감복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만일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최후의 비상금이었으므로 이제 누군가가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돈을 벌어올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살이 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어쨌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이었죠. 천식을 앓고 있어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조차 힘에 부처 했고 호흡장애 때문에 규칙적으로 창문을 열고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였죠. 그저 예쁜 옷이나 입고 간혹 소소한 집안일이나 거들면족한 17살 어린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레고르는 문득 창피하고 슬픈 마음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느낍니다. 그는 서늘한 가죽 소파에 무력해진 몸을 던지고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가죽 표면을 긁어댑니다. 어떤 날은 엄청난 수고로 의자를 창문가로 밀고 기어 올라서는 창가에 기대 있기도 하죠. 이후 창가 앞에 의자가 놓인 것을 본 세심한 여동생은 그의 방을 정리한 후에는 의자를 창가 앞에 놓아줍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도 어느덧 한 달가량이 지납니다. 이제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보고도 특별히 놀라지 않았지만 여전히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 꾹 참은 숨을 쉬어댔고 어떤 날은 들어오려다 창가 앞 그를 발견하고는 슬쩍 뒤로 물러나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그녀가 소파 밑으로 삐져나온 자기 몸의 일부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죠. 그레고르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여전히 여동생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란 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여동생을 철없고 쓸모없는 계집애로 여기던 부모의 시선이었죠.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마친 여동생은 그녀를 기다리는 부모에게로 가 방한 상황들을 소상히 보고했고 심약한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게 해달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레고르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낮에는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바닥을 하염없이 기어다니기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그러다 문득 그레고르는 새로운 기술 하나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일이었는데 숨쉬기가 훨씬 자유로웠고 가볍게 흔들리는 그 느낌이란 형언할 수 없는 흥분과 행복감을 주었죠. 그러다 어떤 날은 곤두박질 치기도 했으나 언제부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큼 몸을 자유롭게 가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면 여기저기에 그가 흘린 점액질 흔적들이 남았고 그가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아냈음을 곧바로 눈치챈 여동생은 방에 있는 위험한 가구들을 모두 치워주기로 마음먹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실행하자니 감히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몸을 사리는 새로운 가정부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죠. 결국 여동생은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 어머니는 환희의 함성을 터뜨렸지만 막상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이르자 급격히 굳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러 왔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든 그레고르는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침대보 밑으로 몸을 감추죠. 한참을 낑낑거리며 낡은 옷장을 옮기던 모녀는 그 무거운 옷장을 방 한가운데 세워놓고 지친 숨을 고릅니다. 어머니는 차라리 옷장을 원래대로 그냥 두는 편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가구를 치우는 일을 과연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방한 가구들을 치우면 자신들이 그레고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무정하게 방치해 놓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요. 그레고르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상기합니다. 그는 매우 절실하게 아무것도 치우지 말아달라고 맘속으로 외칩니다. 설령 가구가 무의미하게 기어다니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해도 대대로 물려받은 이 따뜻한 공간과 가구들을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동생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언제부턴가 그녀는 그레고르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레고르의 안전을 위해서 옷장과 책상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소파를 뺀 나머지 가구들까지 모두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어찌할 바 모르던 어머니는 딸의 강경한 태도에 곧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렇게 두 여자가 끙끙대며 옷장을 들고 나가자 그레고르는 결코 책상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책상과 서랍들을 분리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없애나갑니다. 모녀가 숨을 돌리기 위해 옆방으로 나간 사이 초조해진 그레고르는 사라져가는 자신의 방에서 무엇부터 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때 이미 텅 비어버린 벽 위로 모피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 액자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그 위로 재빠르게 기어올라 액자의 유리 위로 몸을 밀착시킵니다. 이 그림만큼은 사수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다시 모녀가 등장했을 때 그레테는 이제 또 무엇을 처리할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림 액자에 붙어있는 그레고르의 시선과 정확히 마주칩니다. 그레테는 황급히 몸을 틀어 어머니의 시선을 가로막은 후 어머니께 잠시 거실로 나가 있자고 말합니다. 그레고르는 그레테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모르게 자신을 쫓아낼 심산이라고 그레고르는 확신하죠. 그레고르는 자신이 깔고 앉은 이 그림을 절대로 순순히 넘겨주지 않겠다고 벼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을 덮쳐버리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레테의 옆으로 비켜선 어머니는 꽃무늬 벽지에 붙어있는 커다란 갈색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맙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느님을 울부짖으며 실신하고 맙니다. 순간 여동생이 주먹을 쳐들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레고르를 쏘아봅니다. 분노한 그레테가 오빠하고 외쳤을 때 그는 그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건넨 최초의 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레테가 약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옆방으로 튀어가자 그레고르도 뭐라도 도우려량으로 그녀를 쫓아갑니다. 온갖 약병을 뒤적이던 그레텔은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순간 화들짝 놀랍니다. 그 바람에 약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날카로운 파편 조각이 그레고르의 얼굴로 튀어오르죠. 그의 상처 위로 알 수 없는 부식성 약품이 흘러내렸지만 그레테는 최대한 많은 약병을 집어든 채 황급히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동생이 나가면서 발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는 이제 완전히 차단되고 맙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으로 이제 기다리는 일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방구석을 초조하게 기어다닙니다. 그러다 벼랑간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무력하게 천장에 붙어 있던 그는 큰 식탁 한가운데로 툭 떨어지고 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주변은 조용했고 그레고르는 맥없이 나동그라져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아버지의 인기척이 들려왔죠. 곧이어 사태를 짐작한 듯한 아버지의 성난 음성과 마치 사건의 전말을 고자질하는 듯한 동생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옵니다.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방문 가까이로 피신하고 방문에 몸을 바싹 밀착시킵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려는 최선의 의도이며 문만 열어주면 즉각 사라지겠다는 뜻이었죠. 벌컥 문이 열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그레고르는 그의 눈앞에 선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적어도 그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죠. 그레고르가 출근할 때마다 피곤한 모습으로 침대에 파묻혀 있던 분. 퇴근 후 대면하던 그는 늘 잠옷바람에 기력 없는 몸으로 등받이 의자에 앉아 그저 손만 흔들어대던 분이었죠. 1년에 몇 번 안 되는 가족 산책되면 낡은 외투를 꽁꽁 싸매고 지팡이를 더듬던 과연 그분이 맞는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저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는 금색 단추가 달린 푸른 제복 차림으로 가지런히 가르마를 탄 은빛 머리칼을 빛내고 있었죠. 그는 어떤 은행의 이름인 듯한 금박 글자가 새겨진 그 모자를 쇼파로 내던지더니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얼굴을 찌푸리며 그레고르를 향해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큰 장화 밑창이 보이도록 발을 쳐들었을 때 그레고르는 평소대로 자신을 엄격히 혼내는 게 마땅하다 여기며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위협하면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서면 자신도 멈추죠. 그렇게 몇 바퀴를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결정적인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었고 추격전이라고 볼 것도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한 발을 뗄 때에도 그는 무수히 많은 발을 움직여야 했기에 그레고르는 몹시도 힘의 부침을 느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력을 다해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죠. 그가 기진맥진해질 무렵 느닷없이 무언가가 날아오더니 그의 곁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것이 사과라는 걸 인식하고 놀란 순간 곧바로 두 번째 사과가 날아옵니다. 아버지는 무차별 사과폭탄을 날릴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제대로 박히고 맙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으로 몸을 질질 끌며 움직여 보려 했지만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로 마침내 뻗어버리고 맙니다. 감기는 그의 두 눈으로 그의 여동생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과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그레고르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아득히 들어옵니다.